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가 또 불발됐습니다. 특검은 강제 구인하지 않은 구치소에도 책임을 묻겠다며 강수를 뒀는데 앞으로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한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첫 소식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구치소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과 14일에 이어 세 번째로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거듭 내렸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신 구치소 팀장급 관계자를 불러 왜 강제 인치 지휘를 따르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경위를 파악한 뒤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엄포도 놨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정당국 측은 물리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일반적인 피의자도 강제로 끌고 나가지는 않는다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목적이 수사가 아닌 망신주기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구치소 방문 조사에 대해서도 일단은 부정적인데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가 이어지고 방문 조사도 않겠다면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방문 조사 거부에 그대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구속영장 신문 등에서 나온 쟁점들에 대한 혐의 보강도 포기해야 하고 향후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외환죄 등 혐의에 대해서만 윤 전 대통령 추가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특검으로서는 어떻게든 기소 전 추가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저울질할 거로 예상되는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나 김성훈 전 차장을 재소환하는 등 혐의 다지기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두 번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보하며 구명로비 실체 규명에도 나섰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이 최상병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에 이은 세 번째 공개 소환으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로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회의 이후에 다른 분들과 회의 관련해서 얘기하신 적 있으실까요? 먼저 소환된 이충면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걸 봤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보고를 받고 경로했다는 김태효 전 차장의 진술 이후 두 번째 목격담으로 VIP 경로설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특검은 임 전 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윤 전 대통령의 복심, 강의구 전 부속실장도 불러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강 전 실장과 관련해서도 이 최상병 사망 사건 직후부터 수사 개입 의혹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최상병의 부대장인 임성근 전 1사단장의 이메일도 압수수색할 예정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네이버와 다음 등 모든 이메일 계정이 포함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오는 22일 압수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메일 내역을 분석해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책임자 명단에서 빠지는데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파악할 계획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초 해병대 조사에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결재 번복 이후 제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했던 사실이 알려진 만큼 배후에 김 여사가 있다는 구명로비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인물에 대해 민중기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기업들이 투자한 배경에 김 여사의 힘이 작용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잠적한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모 씨에 대해 특검이 연일 경고장을 날린 데 이어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자발적 기구 의사 또는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김모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앞서 기각됐던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핵심 인물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데 김 씨와 아내의 특검 출석을 압박하는 동시에 법원에서 걸림돌이 됐던 수사 대상 논란을 해소하려는 전략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포함해 투자기업의 경영진 소환 조사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위한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 씨가 주주인 부실기업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투자했다는 게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인데 특검은 기업들이 큰 돈을 투자한 배경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의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실무선에 대한 조사 없이 최고 책임자를 바로 소환한 것도 특검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혐의 입증에도 자신감을 보인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2일차에 가장 주목받은 건 겹치기 근무 의혹 등이 제기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습니다. 이 권 후보자를 무자격 5적으로 명명했던 국민의힘은 도덕성과 전문성 등 전방위적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적극 엄호와 함께 후보자 역사관 검증에도 주력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전신 한나라당 출신 3선 권오을 후보자를 향한 국민의힘 후배들의 공격은 시작부터 매서웠습니다. 당을 바꿔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하더니 전문성도 없는 보훈부 장관 자리를 깨쳤다며 전형적 보훈 인사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꿀 빠는 인생이다. 이런 비아냥도 나오는데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뜯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풀이 아니고 풀뿌리까지 먹어치우는 것 같아서 참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각종 도덕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동시에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겹치기 근무 의혹을 겨냥해 홍길동 분신술이 아니고선 가능한 일이겠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이 갑의 우월적 지위에서 한 동량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질 동량이다 이거는. 권 후보자는 비상금 고문으로 적법한 대가를 받은 거라면서도 당시 생활이 매우 어려워 소액 자문료를 받았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제로 젊은 친구들은 충분히 그래 볼 수 있겠구나. 앞으로 이런 처신에 조금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 여당은 국민통합이라는 국정 철학을 드러낸 인선이고 후보자가 독립유공자 관련 특별법을 내는 등 자격도 충분하다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그런 정책 이념과 맥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후보자 이념 역사관 검증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건국절 논란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지난 정부에서 쟁점이 된 이념 논쟁에 대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내란 종식에 보훈부가 주요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습니다. 12.3 내란 극복일을 정부 기념식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기초를 흔들고 아직 제가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실 의상은 있으십니까? 네. 앞서 국민의힘이 권오을 후보자를 무자격 5적 가운데 하나로 규정한 만큼 인사청문 보고서 합의 채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64년 만에 문민 장관 후보로 낙점된 안규백 후보자의 안보관과 자질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안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5선 의원으로 줄곧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안규백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시작된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가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한미 간 주기적 평가를 거쳐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먼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전작권을 전환해도 한미 연합 방위 체계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역시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라며 전작권 환수 공약에 시한을 정한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 후보자는 또 한미 연합훈련은 반드시 해야 하고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도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대적관과 북한과는 확고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련과 연습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복 입은 군인과 달리 문민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생각해야 한다며 9.19 남북 군사 합의는 단계적으로 복원해 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당은 불법 계엄에 동원된 군을 재건할 적임자라고 추켜 세웠지만 야당은 단기 사병으로 병역을 마친 안 후보자의 복무 기록을 문제 삼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통령 총리는 군에 안 갔다 오셨고요. 장관 후보자는 방위병 출신입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을 안 후보자는 문민 장관으로서 합참의장에게 군령권을 일정 부분 위임할 생각도 하고 있다며 그래도 국방위 경력 15년이면 최소한 대령 정도 역량은 되지 않겠느냐고 자평했습니다. YTN9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방위병 복무 기간이 실제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기록된 건 행정상 착오라며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영창에 입소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병적 기록부에 기재된 22개월은 자신이 대학에 다녔던 기간까지 잘못 포함된 거라며 다만 복무 당시 중대장 등의 요청으로 현역 장병들에게 자택에서 2, 3주가량 점심을 제공한 적이 있는데 방위병을 시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몇 차례 조사를 받은 적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조사 기간만큼 복무를 더 해야 한다고 해서 소집 해제 이후 대학에 복학하고도 방학 기간 잠시 추가 복무를 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이쯤 되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대책회의에서 강 후보자는 3년 전 야당 의원 시절 공감과 부끄러움, 수치심 같은 감정은 부모로부터 배운다고 말했다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아는지 그 말을 되돌려주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음식 쓰레기 처리와 비대 수리 지시, 제보자 법적 조치 등과 관련한 해명이 바뀌고 있다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상황에 국민이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수단체에 이어 진보 성향인 전국교직원 노동조합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검증대에 오르는 내일이 청문회 전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홍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보 성향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논문 표절 논란과 두 딸의 조기 유학 등 여러 의혹을 종합해봤을 때 공교육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부적격 교육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전날 김건희 여사 논문을 검증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표절이 심각하다고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친여권 성향의 전교조까지 반대 뜻을 분명히 한 건데 민주당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대한건축학회 등은 이 후보자의 논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건축학계만의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 조기 유학도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예민한 문제지만 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여권에서는 낙마 사유는 아니라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다만 여론의 흐름이나 추가 의혹이 나올지에 대해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에서 많이 말씀 주시고 하는데 예. 저희들이 그걸 한번 귀담아 들어야죠, 당연히. 예. 갑질 여왕의 여가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입니까? 청문전국 슈퍼위크 한복판은 이래저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지기 정성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쟁점으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주 4.5일제와 정치 성향 등을 중심으로 검증대에 오릅니다. 흠집난 후보자를 고수할 경우 정권 초 집권 여당 행보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물밑에선 후보자 교체 필요성도 거론됩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전국 곳곳에 2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내일과 모레 또다시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내일 밤사이가 고비인데 중부와 전북 지역에는 시간당 5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우를 쏟아낸 저기압이 동해로 빠져나가고 잠시 비가 잦아들었지만 내일부터 다시 거센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한반도 남동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면서 남쪽에서 뜨거운 열대 수증기가 올라오고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저기압이 만들어져 우리나라에 비구름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중부와 전북에 집중되겠는데 모레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서해안에는 200mm 이상, 충청 내륙과 전북, 강원도에는 15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내일 밤 사이입니다.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뜨거운 공기가 강하게 부딪히면서 밤사이 일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16일 저녁부터 17일 아침이 되겠는데요. 건조한 공기와 수증기가 충돌하면서 이때가 가장 강수의 피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 곳에 따라서는 이보다 강한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저기압의 특성상 변동성이 무척 크기 때문입니다. 수치 모델별로도 그 저기압의 위상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약간의 그 위상 차이로도 해서 강수가 집중되는 구역은 남북으로 조금 변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중심으로 좀 폭넓게 많은 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밤 시간대 폭우는 피해 위험이 더욱 큰 만큼 저지대와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 지역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기말고사 기간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교사, 또 이를 도운 행정실장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이 학부모에 따른 전교 1등을 도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학교 측은 전 과목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시키기로 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굴을 가린 여성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새벽 시간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학부모 40대 A씨입니다. 앞서 구속된 기간제 교사 B씨에 이어 보안장치를 무력화해 범행을 도와준 행정실장과 함께 구속됐습니다. 따님도 범행 가담하셨어요? 언제부터 시험지 빼돌리신 거예요? 학생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왜 A씨에 따른 중학생 때부터 이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B씨에게 불법 과외를 받았습니다. 진학 이후에는 아예 B씨에게 수백만 원씩 주고 시험지를 빼돌려 왔습니다. 해당 학교는 내신 성적을 잘 받으려고 학생들이 하향 지원하기도 하는 곳으로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도권 명문대도 노릴 수 있습니다. A씨에 따른 빼돌린 시험지 덕분에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대학교에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는데 그 등급이 안 나온다면 그 학교 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안에 경계에 걸친 애들은 등급에 따라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속된 3명 모두 혐의를 인정한 거로 알려졌고 A씨의 딸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학교 측은 이 학생의 3면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하고 퇴학시키기로 내부 의결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여당에서는 2차 상법 개정을 다음 달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 합의 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입니다. 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 없이 바로 의결되었고요.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감사위원 선임, 해임 과정에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도 담겼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뒤 즉시, 3% 제한 규정은 공포 이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주주 권익을 강화해 코스피 5천 시대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여권의 생각인데 내친 김에 여당은 2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상법의 보완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업 이사 선출 시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서 행사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이사들과 별도로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게 우선 거론됩니다. 모두 소액주주의 권한을 키우는 방안들인데 8월 중 본회의 통과가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사의 책임 강화에 따른 배임죄 남발과 경영권 위협 등에 대한 재계 우려도 입법 과정에서 챙기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당장 특별 배임죄 폐지, 즉 합리적 경영 판단에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경영권 방어 측면도 있는 자사주를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여건에 잇따른 상법 개정 움직임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건전한 투자수단으로서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동시에 집값도 잡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도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부터 이달 25일까지 국민 참여 예산 플랫폼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가 예산 지출 효율화와 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회 인사청문회 둘째 날 안교백 국방부, 김성환 환경부, 권오을 보훈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끌었던 국방위 청문회 장면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공교롭게 앞서 대통령 총리는 군에 안 갔다 오셨고요. 장관 후보자는 방위병 출신입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갖춰야 될 필요 충분의 조건을 충분히 갖춘 A+급 장관 후보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기 병사가 14개월인데 8개월 넘으면서 22개월 했다면은 그게 병적 기록부에 영창 갔다 왔다 이런 얘기가 자꾸 돌면은 애대를 해서 6개월 학교를 다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산입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예, 확실히 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라서 군 복무에 대한 공방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안규백 후보자가 명확하게 소명을 잘 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국방위 인사청문회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안규백 후보자가 계속 국회의원 하면서 국방위원 그리고 국방위 간사, 국방위원장까지 하면서 국방의 전문가로서의 문민 정부로서의 이런 군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후보자라는 거를 뭔가 검증하는 시간이었다고 보고요. 이 병역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뭐 예전에는 갑종, 을종, 병종 이렇게
해가지고 병무에 대한 부분도 본인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군번이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하. 굳이 본인이 또 그래서 병 복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 예. 방이긴 했지만요. 그런 면에서도 미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왜 14개월만 하면 되는데 22개월이나 복무를 했느냐. 오히려 짧게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길게 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예.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여러 전후 사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는 피해자고 병무청의 행정 업무에 있어서의 착오가 있었는데 그것을 성실하게 임하면서 복무를 마쳤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의 전혀 문제가 없는 미담 사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되려면 가장 깔끔하게 해결하려면 병역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병적 증명서를 뭡니까? 어느 부대 어느 기간에 근무했다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자료인데 예. 외국에 갔을 때 여건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병역 증명서를 내지 않고 내가 이런 부대에 이런 기간 동안 있었다.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재명 정권 지금 청문회 하면서 김민석 그 총리 당시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예. 자료를 제출하지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방위병이기 때문에 문제도 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본인이 병적 증명서를 제출했으면 이런 어떤 문제가 없을 텐데 왜 14개월 단기 사병 근무에 22개월 있었냐 이런 어떤 문제가 결국은 그 기간 동안 또 뭐 영창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는 거 아니냐 의혹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병적 증명서를 내면 되는데 그런 자료를 왜 안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료는 내지 않았는데 이제 해명이 좀 이제 명확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오늘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야당일 때도 계속 자료 요구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이 바뀌면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렇게 상황만 바뀌더라고요. 예. 참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방위 청문회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이게 또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안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후에 대통령실이 안 후보 개인 의견이다. 이러면서 이제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실제로 국방부 장관이 되면 내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서 최선의 예. 노력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사실은 개인 의견으로 밝힌 거라고 보입니다. 워낙에 전작권에 대한 이 환수는 예.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하기로 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계속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나오면서 예. 지연되면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2017년에 한미 안보 협의에서도 예. 전작권 정환을 위해서 조속한 실현 뒷받침을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한다라는 거에서는 이해가 됐는데 실제로 그러면 언제 이것을 환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남북 간의 관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문제 그리고 외교 관계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될 때 가능한 것이고 지금 무리하게 했을 때는 또 국민의힘에서의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트럼프와의 협상, 그래서 관세 협상, 그리고 방위비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전작권을 협상 카드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일부의 그런 우려가 예,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건 아니다라고 이성락 또 실장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작권은 안보와 연결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과 국무위원이 이렇게 첨예하게 천천히 논의하면서 언제가 가장 좋을지에 대한 앞으로의 숙제이기 때문에 예. 인사청문회에서 명확하게 타임라인을 정하는 것이 사실은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사전에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군요. 명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정확하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대통령실에서 이게 검토 중인 사안은 맞다. 그런데 5년 안이라는 시한은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아니 근데 그 전작권 그 문제를 안규백 그 지금 장관 후보자가 5년 이내에 이제 한다 그렇게 예. 분명히 못을 박은 것은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을 한 겁니다. 네네. 공약을 했다는 것은 본인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표시 아니겠습니까? 본인 임기가 아닌데 전작권 전환하겠다 그것을 공약으로 할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규백 장관 후보자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그리고 많은 어떤 비판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그 대통령실에서는 발을 빼는 그런 어떤 저는 모양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통일부 장관 그 정동영 장관 후보자와 지금 안규백 장관 후보자 이 말을 보면 굉장히 우리 국민들 안보적인 측면에서 불안하게 저는 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정동영 장관 후보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또 안규백 지금 장관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이라고 또 분명히 선을 끄은 것도 있지만
특히 이번에 전작권을 가지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지금 대통령실이 이렇게 말이 다르다. 이렇게 된 게 지금 현재 대통령실 내에 이런 국가 안보를 둘러싸고 이런 중차단 이슈에 이렇게 지금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 있던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지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적이라는 부분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방부하고 이제 통일부라는 곳에 이제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 같기도 하고, 오늘 이야기도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어쨌든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이 밖에 오늘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겹치기 월급 수령 의혹, 그리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네이버 그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해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자, 지금 가장 핫한 부분은 어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였죠. 그 이제 자정까지 이어졌는데 이 보좌진 갑질 의혹에 또 위증 논란까지 겹쳐지면서 야당의 공세가 더욱 집중이 됐습니다. 주요 장면들 모아봤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의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저희 지역 사무소가 저희 집에서 차로 2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무소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후보자가 권고 사직 처리도 안 해줘서 실업급여도 못 받게 했다고 합니다. 또 퇴직 후 취업 방해까지 했다는데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28명의 해고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생계입니다. 시의원 출마를 위해서 사직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 대체 인력이 들어왔을 때도 퇴직. 존경하는 한지엽 의원님께서 존경하지 마세요. 저를 존경한다는 말이 모욕적입니다. 저는. 보좌진을 존중하세요. 네, 보좌관에게 쓰레기 처리와 변기 수리를 시켰다는 의혹, 그리고 취업 방해 의혹까지 보셨는데 여기에 더해진 게 이제 위증 논란입니다. SBS가 강 후보자가 보좌진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를 어제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굉장히 저는 어려운 지금 이제 상황을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갑질도 보통의 어떤 갑질이 아니고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변기수리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뭐 이런 어떤 갑질을 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난 것이 더 저는 치명적인 지금 이제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 SBS 어떤 보도 이전에 일단 제가 쭉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예. 처음에 이런 어떤 의혹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일부 나간 보좌진들이 악의적인 이야기를 해서 이걸 법적 조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경우는 가사 도우미가 있어서 그런 필요가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청문회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전에 화면처럼 먹다 남은 것을 차에서 이제 먹으려 하다가 그것을 못 먹어서 이제 보좌진에게 했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차가 아니라 집 앞에 쓰레기 이게 있으니까 치워라, 분리수거하라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지금 변기 수리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냥 물이 있을 뿐이지 어떤 뭐 변기 관련된 게 없다고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지역 사무실 보좌관에게 뭐 조언을 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달라졌는데 그런 어떤 말들이 그러면 지역 사무실의 보좌관은 보좌관이 아니고 국민의 어떤 세금을 받는 그런 어떤 공무원 동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명이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낳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그 나간 보좌관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급여에 있던 급여를 주지 않은 문제라든지 또 다른 의원실로 취업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평가 내지는 이제 사람이 어떠냐 이제 이야기 들었을 때 굉장히 이제 나쁘다는 식으로 취업을 방해했는 것까지 지금 이런 게 이제 사실로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그 경향이라든지 MBC라든지 한겨레라든지 특히 또 민노당의 권영국 대표 같은 좌파 진보 진영에서조차도 강선우 후보자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까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 다 현역 의원을 지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제 보좌진과의 그런 관계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어쨌든 또 하나 지금 논란이 일어난 게 제보를 한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 관련해서도 어제 진실 공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강 후보자가 지난 9일 날 SBS에 보낸 공식 답변서에는 퇴직한 보좌진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실제로 그 청문회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법적 조치를 진행 예정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게 발신자가 강선우 의원이 아니라 그 인청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준비단에서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의 뭔가 오류가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실제로 법적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으로 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여러 공방들에 있어서 그래도 일부에서는 좀 과장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바로 잡은 부분들이 있고 소명을 본인이 최선을 다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100% 이게 충분히 국민 눈높이에 납득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까지도 여진이 남아서 의견이 되게 갈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여러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금요일까지는 쭉 슈퍼위크로 진행되는 걸 보면서 100% 모두 다 살린다라는 그런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국민 주권 전부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그리고 국민이 수용성할 수 있고 그 부처의 장관으로서의 가장 리더십을 잘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검증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를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진숙 후보의 그런 청문회도 있고 강선우 후보의 지금 여러 단독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제 또 충분히 반복해서 사과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절한 대처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또 뒤늦게 임금체불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약자 보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라고 오늘 또 주장을 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선우 후보자 5년 동안 이제 46명의 보좌관의 면직 처분이 있었고 본인은 이게 중복된 사람들이 있어서 한 27명이 이제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통상 수준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코 통상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인님께서도 잘 아신 것처럼 사실 보좌관과 국회의원 관계가 특수한 상황이지만 굉장히 또 동지적 관계에서 이 보좌관들이 어떻게 의원들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보좌관들이 나갔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됐다는 것은 강선우 의원이 굉장히 좀 평소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반증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서 강하게 지금 이제 항의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형국입니다. 지금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이라는 이런 보좌진 카페에도 보면 지금 강선우 의원 관련된 장관 후보자 관련된 비판 댓글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빙산의 좀 일각이다. 예를 들면 10분마다 욕설 섞인 문자를 계속 받는다.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좀 비판적인 그런 댓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또 제보가 돼서 언론에서 보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강선우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좀 곤란한 처지에 있다.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이 너무 좀 지나치게 감싸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노동자 그리고 약자를 위한 정당이다. 이런 것들이 말짱 거짓말이다, 위선이다 이렇게 이제 입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민주당 쪽에서 진보 진영 쪽에서 나온 분들이 참 난감해합니다. 이 강선우 의원을 대변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보좌진들이 어제는 피켓 시위를 했지만 오늘은 민주당 보좌진 그 협의회에서
김병기 의원을 만나가지고 자기네들의 이제 이런 그 실망감, 이런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했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이 정리된 그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원내대표 포함해서 민주당 내에서의 발생한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그동안의 보좌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 개선이나 아니면 이런 일들이 재발 방지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건의, 그리고 어제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일부는 소명된 부분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보협이 앞으로도 그런 올바른 목소리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 원내대표께서도 앞으로는 협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반면 교사를 삼아서 앞으로는 조금 더 보좌진들에 대한 그런 동료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면서 저도 제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내일은 이제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여기도 이제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왜냐면은 사실 이제 논문 표절이란 게 뭐 다른 부처도 아니고 주무부처인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이죠. 교육부 장관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관련된 대학이라든지 교육기관을 이제 지원을 하고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 분야를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관련된 어떤 표절이라든지 불공정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어떤 주무부처가 교육부 장관인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논문 표절을 뭐 한두 건도 아니고 굉장히 좀 심각한 어떤 그런 표절이 있었다. 이게 뭐 저희들 이야기가 아니라 관련된 교수단체라든지 관련된 어떤 그 단체에서 계속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좀 심해도 너무 좀 심하다. 그리고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이것을 활용해서 또 다른 어떤 학술지에 뭐 게재를 한다든지 이런 건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그 반발이 지금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지금 자료 화면에도 있습니다만은 정교조까지도 지금 그 들고 일어나서 해서는 안 된다. 불가 입장을 지금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진숙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 진영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도 누구 추천을 받아서 했다. 뭐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입지가 제가 볼 때는 이불을 덮어준 강선우 후보자에 비해서는 더 좀 입지가 지금 더 위태롭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전교조가 오늘 이 후보자의 이제 자진 사퇴를 요청을 했고요. 뭐 전교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진보 성향의 이제 교원 단체인데 어제는 또 동료 교수들이 그랬죠. 국민검증단.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이 김건희 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제 학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뼈아픈 거죠. 실제로 내가 같이 일했던 그 동네에서 내부 비판이 나온다는 것이 가장 그래도 치명적인 그런 아킬레스건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의 이 특히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급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의 그런 백년대계를 만들어야 되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논문과 교육에 대한 신뢰를 못 받고 있다면 과연 장관으로서도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국민들께서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억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충남대 총장 임용 시절에는 이 논문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번 검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는 또 문제가 없다라는 다른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너무 부풀려지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본인이 소명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할 기회는 꼭 드려야 된다. 그리고서도 국민들께서 얼마나 눈높이에서 이분이 리더십을 가지고 교육부를 지휘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내일의 상황을 촉각을 곤두서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주간인데 이번 주 지금 이제 화요일밖에 안 됐고 수, 목, 금, 사흘이 남았는데 과연 그 인사청문회를 과연 모두가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한 것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 문제가 정권 초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까? 현명하게 해결할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대통령실에서의 그런 정무적 감각이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0% 다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또 오만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아니라 국민들의 그런 여론을 확인하면서 본인들이 판단하겠다라고 이렇게 여지를 남겨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과감하게 그 잘못에 대해서는 또 정리를 하는 것도 그 정권의 실력이자 유연성 그리고 합리성이라고 보입니다.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못했던 것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정부는 그래도 국민 주권 정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또 과감하게 보이면 그것 또한 지지율에 큰 반등은 이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네. 더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아마 끝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금 대통령실에서 TF를 만들어서 이 상황을 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규제 주관에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 쿼터에 대한 부분의 고민 그리고 사실 지역의 안배에 있어서 사실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충청도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배려가 예. 됐던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지난 잼버리 파동 이후에 김현숙 장관이 사퇴하고 1년 반년 동안 사실 장관이 공석이었죠. 공백 상태였습니다. 여가부가 가장 작고 힘도 약하고 그리고 젠더에 민감한 부분이 있는 그런 중요한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동안 약소했거든요. 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에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데 대안이 있을까? 아니면 지금의 상황에서 누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서 예. 이게 신중할 수밖에 없는 판단이 분명히 작동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장관 후보자 중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분도 있다 그러면서 청문회 뒤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교롭게도 이제 의혹의 논란의 두 분이 모두 이제 여성 후보자라서 어떻게 해결할지도 궁금하고 인사청문회는 사실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고 이번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 이걸 발판으로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반등한다는 좀 기대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야당이 해야 될 당연한 어떤 일이고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걸 보면 예. 사실 야당의 노력으로 특히 이제 야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니라 이제 언론이라든지 네. 그런 곳에서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 열심히 문제를 잘 파헤쳤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잘해서 지지율 반등이 일어났다 이런 것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정권의 초기 국민 지지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민석 총리부터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 의원께서는 저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100% 다 끌고 가겠다 하는 게 이제 초기의 기류였는데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어떤 기조를 계속 끌고 나갈 것인지 이런 어떤 문제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이제 고민이 될 것인데 네. 그런데 결국은 누가 낙마를 할 것인가를 이제 또 국민들은 바라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진숙 후보자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강선우 후보자 중에 예를 들면 이진숙 후보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만 낙마를 했으면은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결국은 자기 사람은 챙기는구나, 자기에게 입을 덮어준 강선우 후보자는 챙기는구나 이런 어떤 비판을 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면들은 분명히 이재명 정부의 초기 큰 시험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현역 불패의 신화는 또 깨지게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인적 쇄신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당 지도부가요 어제 리셋 코리아 국민운동 본부라는 그 발대식에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성격의 발대식이었는지 한번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로 비난의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뺄셈 정치만을 반복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잘못 위에 교훈을 그리고 서로 다름 속에 대안을 찾아가는 덧셈 정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서는 사실은 탈당이 아니라 출당시킨 것 아닙니까? 그 결과 얻은 게 무엇입니까? 대선 패배 아닙니까? 대선 패배에 대해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왔다면 저는 기꺼이 대선 패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예, 어떤 성격의 발대식인지는 그냥 아시겠죠.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국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주최해서 열린 행사였죠? 네. 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국민의힘을 어떻게 개혁하고 혁신할 것인데 대해서 사실은 이제 갑론을박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어떤 행사로 이제 윤상현 의원이 하면서 특히 좀 전에 봤듯이 이제 전한길 선생이라든지 많은 어떤 분들 당 내외 인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제안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윤상현 의원의 기본적인 생각 그리고 저도 100% 동감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에 대선 패배했던 책임을 서로가 서로에게 좀 전가를 하면서 당 내 인사들에 대해서 서로가 좀 비판하는 내부 비판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유행처럼 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그 비판과 어떤 견제에 좀 신경을 쓰기보다는 내부적으로 누구 때문에 대선 패배를 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정립에서 계속해서 단절을 해야 되고 또 윤희숙 혁신위원장 이야기처럼 그것을 당헌 당규에 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의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지금 갈등과 좀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하나로 좀 묶어서 이제 그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되고 특히 당내 비판은 좀 최대한 좀 자제를 하면서 이제 빨리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을 이제 그 개혁 혁신을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취지에서 어제 행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행사 제목은 좀 길죠.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이었는데 한마디로 이 어제 모임의 이제 성격을 뭐라고 하냐면 윤어게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김민전, 김은혜, 박성훈, 정점식 친윤 의원들이죠. 그 의원들이 참석을 했고 또 이 자리에 송원석 비대위원장, 유상범 원내 수석 부대표 등 지도부들이 또 대거 참석을 해서 더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구구 본성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친윤의 문제점, 그 고질병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에 전략적으로라도 국민의힘이 지금의 그런 비상기형과 탄핵의 사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의 쇄신으로 리셋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전한길 강사 같은 분은 단에 올리지 말았어야죠. 전략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다시 친윤, 도로 친윤당 이런 비판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서 사실은 조기 대선에 준 거다? 이거에 대해서 어느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40몇 프로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전히 상황 진단 그리고 그 개선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특히 윤상현 의원이 압수수색 당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내란 상황에서의 그런 가담자로서의 그런 조사와 수사의 대상인데 저렇게 주도를 하면서 토론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 기득권 정당이구나. 여전히 탄핵이라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쳐놓고서도 반성하지 않는구나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백도로 가는 그런 후퇴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제 공천 개입 의혹으로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전한길 의원은 오늘 또 국회에 갔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건 이제 어제 화면이었고 오늘 또 갔는데 오늘은 장동혁 의원이 주최한 행사였는데 또 강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부정선거론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너희는 윤석열에게 돌 던질 만큼 잘했냐. 윤석열의 뜨거운 진정성과 구국적인 마음이 있나 하면서 거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단 말이에요. 전한길 강사 전한길 선생은 지금 탄핵 전국에서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죠. 특히 2030 젊은 어떤 그 청년들에게 참 생각보다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좀 단골 손님으로 지금 자꾸 이제 부르게 되는데 전한길 선생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국민의힘이 결국은 이제 그 우파 보수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특히 당 내에 있던 그런 어떤 분란 뭐 이런 것들에만 지금 이제 그 계속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특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진심을 몰라주는 면들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전한길 강사의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를 상당 부분 이제 공감을 이제 하면서도 이런 어떤 이제 행사가 이제 단순한 어떤 행사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전당대회에서 그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눈높이에 앞으로 어떤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당은 당규를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이지 이런 어떤 뭐 일회성 행사로서는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이고 결국은 이런 어떤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누가 이제 당 대표가 돼서 제대로 개혁 혁신을 해서 당을 빨리 정상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당의 지지율이 이제 결국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한길 강사는 지금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앞서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하고 절연해서는 안 됐다. 그것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지금 당 혁신위에서는 계엄했던 것, 그리고 탄핵에 반대했던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그게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라든가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좀 혼란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당 내외에서 이런 어떤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좀 이슈죠. 그래서 일단 뭐 현재까지는 비상계엄은 무조건 잘못했다. 그렇지만 탄핵 반대했던 당시에 40몇 프로였던 국민들까지 그리고 당의 어떤 그런 의원들까지 잘못한 것이냐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는 설랑설레가 굉장히 많죠. 저 역시도 탄핵한 어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탄핵 과정에서 허영 교수 같은 헌법의 권위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과연 제대로 판단을 해서 모든 어떤 형사소송법 박경 이런 것들 모두 지키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분명히 아직까지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 반대하는 어떤 국민들까지 그리고 당의 모든 어떤 세력들까지도 다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저는 빨리 여기서 이제 탈피를 하기 위해서는 2016년, 2017년도 당시에도 뭐 탄핵의 강을 건너하면서 결국 이제 당이 바른당으로 일부가 이제 분열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와 거의 지금 상황은 비슷하다. 그래서 빨리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서 당을 어떻게 개혁 혁신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어떤 문제에 좀 더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뺄셈 정치가 아니라 덧셈 정치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신 의원님.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은 뭐 안철수 혁신위원장 될 뻔했던 분도 이제는 골마 터진 거 그리고 암세포 도려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 아픈 병든 상태를 방치하면서 덧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다 같이 망해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지금은 혁신위가 김용태 비대위 그리고 윤희숙 혁신위 계속 얘기했던 게 탄핵의 강도 아니고 탄핵의 바다를 건너자. 그리고 탄핵 반대의 당론을 우리가 이제는 철폐하자. 이런 부분들도 먹히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탄핵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와의 관계 이런 부분 청산 안 되면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앞으로도 최소한 1년은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금 정당 지지율 상당히 바닥 아닙니까? 거기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내년에 지선이 있는데 지선 준비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부에서 쇄신의 목소리 나오고 그분들이 전당대회에서 리더가 되고 그러면서 바꿔가야 되는데 여전히 언더 찐윤이든 기득권 세력이든 변화를 저항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의 국민의힘을 지배하고 있고 오히려 더 과거로 가려고 하고 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특검의 수사도 받고 있지 않잖아요. 윤상현 의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압수수색 되면서 핸드폰 번호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전혀 문제점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본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국민들께서는 매우 냉철하게 판단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을 해야 된다라는 혁신이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 절연한 것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이런 그 움직임 아니면 모임들이 이제 계속해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이런 어떤 혁신이 사실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어떤 과제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2022년도 대선 패배 이후에 이제 혁신위 그리고 비대위를 띄워서 그때 아주 젊은 이제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이제 모셔와서 했죠. 그때 당시에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586 운동권 청산과 최강욱 출당 이런 어떤 요구를 내걸었다가 오히려 당내 강한 반발 때문에 오히려 쫓겨나기도 했었죠.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대선 패배 이후에 이것을 좀 수습하기 위한 어떤 백가쟁명의 어떤 그런 어떤 과제가 있다 보니까 당내에서 자연히 또 다른 소리가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좀 아쉬운 것은 윤희숙 위원장이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좀 당내 의견을 좀 수렴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좀 노력의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어떤 게 없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좀 이런 어떤 반발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 2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내일과 모레에도 오늘보다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내일 밤 사이가 고비인데 중부와 전북에 시간당 5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우를 쏟아낸 저기압이 동해로 빠져나가고 잠시 비가 잦아들었지만 내일부터 다시 거센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한반도 남동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면서 남쪽에서 뜨거운 열대 수증기가 올라오고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저기압이 만들어져 우리나라에 비구름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중부와 전북에 집중되겠는데 모레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서해안에는 200mm 이상, 충청 내륙과 전북, 강원도에는 15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내일 밤 사이입니다.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뜨거운 공기가 강하게 부딪히면서 밤사이 일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16일 저녁부터 17일 아침이 되겠는데요. 건조한 공기와 수증기가 충돌하면서 이때가 가장 강수의 피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 곳에 따라서는 이보다 강한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저기압의 특성상 변동성이 무척 크기 때문입니다. 수치 모델별로도 그 저기압의 위상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약간의 그 위상 차이로도 해서 강수가 집중되는 구역은 남북으로 조금 변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중심으로 좀 폭넓게 많은 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밤 시간대 폭우는 피해 위험이 더욱 큰 만큼 저지대와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 지역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정부가 올여름 역대 최고 수준의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월과 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최대 70만 1,300원까지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냉방기기 사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9월에 태어나는 신생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신생아도 1차 지급 기한인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 신청을 요청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은 나라사랑 카드로 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고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자는 본인이나 형제 자매가 대리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쿠폰은 배달 앱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대면 결제에만 적용되고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진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서울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진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요청한 이유로 김 씨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를 언제든 무고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에 떨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석방으로 출소 가능성이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씨가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우려가 크다며 30년 동안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일베 사이트 접속 금지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영상 속에서 범행을 저지른 김성진은 태연하게 카메라를 보며 손가락으로 이른바 일베 인증 자세를 취하고 소주를 들이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을 보며 흐느끼던 피해자 유족은 저런 악마는 절대 이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된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성진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교도소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수강생들의 머리나 팔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 피아노 교습소 운영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씨에게 징역 1년과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반복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고 상당한 강도로 머리를 때린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월 끼임 사망 사고가 난 SPC 삼립 시화 공장에 대해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제빵 공정에 쓰이는 윤활유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데 따른 것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이 SPC 삼립 시화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망 사고가 난 제빵 공정에 쓰인 윤활유에서 인체 유해 물질인 염화 메틸렌 등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합동 점검을 나온 겁니다.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삼립 시화 공장 앞입니다. 경찰과 식약처 관계자들은 이곳에서 2시간 넘게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국과수로부터 감정 결과를 받은 경찰의 의뢰로 이뤄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윤활유에서 유해 성분은 확인됐지만 인체 영향 여부는 결론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과 식약처는 공정에서 만들어진 빵과 유해 성분이 든 윤활유 사이 교차 오염 가능성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핀 것으로 전해집니다. 혹시 점검에서 나온 거 있을까요? 팀장님, 저희 YTN 오승훈 기자인데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어떤 거 점검했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인데 SPC 측은 윤활유에서 나온 유해 물질이 극히 적고 빵에서는 아예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SPC는 사망 사고 직후 전 계열사 공장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벌여 미비한 점 20여 건을 발견하고 보완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음악 앱인 유튜브 뮤직을 함께 끼워 팔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구글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음악 앱을 뺀 라이트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요금은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월 8,500원으로 기존 상품보다 40% 이상 저렴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은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았습니다. 미국 등 6개국에서는 동영상만 서비스하는 라이트 상품을 내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구글은 자진 시정안으로 제재를 피하는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잠정 동의 의결안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서 유튜브 뮤직을 뺀 라이트 상품 출시입니다.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와 웹 8,500원, iOS 1,900원입니다. 프리미엄 상품 대비 가격 비율이 56에서 57% 수준으로 라이트 상품을 내놓은 나라 가운데 최저 수준입니다. 의견 수렴 등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라이트 출시 뒤 적어도 1년은 값을 올리지 않고 4년간은 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을 다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50억 원 규모로 한국음악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150억 원 규모로 2달 무료 혜택과 재판매사를 통한 가격 할인까지 더해질 예정이어서 다른 음악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마찰 우려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시각에는 동의 의결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경쟁 질서를 회복할 수 있어 해외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정명령이나 제재 방식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품 출시까지 4, 5년 이상의 장기간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라이트 상품이 나오면 유튜브 구독자 가운데 일부가 다른 음악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음원 시장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라이트 상품에는 화면을 끄거나 다른 앱을 사용하면서도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기능과 오프라인 재생 기능이 포함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호응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폭염으로 수박 가격이 뛰면서 역대 7월 중 처음으로 수박이 평균 3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오늘 기준 수박 한 통의 평균 소매가가 3만 65원으로 3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40.9% 올랐고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 평균치인 평년 가격보다 무려 43% 비쌉니다. 다음 주부터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넘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맺은 불법 대부 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나 성착취나 협박으로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대부업 등록 문턱도 높아지는데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개인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기존 5천만 원에서 3억 원 이상 자기 자본을 갖춰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할 경우 처벌 기준이 징역 10년, 벌금 5억 원으로 높아지고 최고금리를 위반하면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일본이 자국의 방위 정책을 담은 방위백서에서 21년째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런 주장을 담은 어린이용 방위백서 책자를 처음으로 일본의 전국 초등학교에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시바 내각 출범 후 첫 방위백서에서 일본은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며 다케시마로 칭하고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에 있다고 내세웠습니다. 21년째 억지 주장이지만 올해는 여기에 더해 다케시마가 표기된 어린이용 방위백서 6,100권을 일본 전국 초등학교 2,400곳에 뿌렸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방위성 홈페이지에 온라인 형태로 공개해왔는데 책자 형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도에는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시돼 일본 영토로 그려져 있고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将来を担う小中学校生の皆さんにも防衛省自衛隊について理解を深めてもらうように我が国防衛の入門書となる丸分かり日本の防衛も同時に公表いたしました。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러한 어린이용 방위백서 배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선 정치권 견해가 갈리는 안보 정책에 대해 어린이들이 한쪽 면만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특정 국가들을 지목해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각 나라에 뿌리를 둔 어린 학생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우리 정부는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힙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국방부는 주한 일본 방위 주재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입 교육을 어린 학생들에게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한일 관계 개선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이 또 무산되자 내란 특검이 조사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에 아직 추가 출석 통지는 하지 않았고 이후 출석 여부나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무리한 작전으로 군사기밀이 노출돼 국가 안보의 위협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내란 특검은 드론 작전 사령부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의 경기도 자택도 하루 전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외국과의 통모가 구성 요건이라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외환 유치죄 대신 형법 99조 일반 이적죄를 적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일반 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는 행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거나 음모 단계에 그쳐도 처벌 대상입니다.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으로 우리 군과 교전이 벌어졌다면 국가안보상 위협을 받을 수 있었고 무인기 정보 등 군사상 비밀을 노출해 군사상 해를 끼쳤다는 게 특검 논리입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무인기가 유엔군 사령부 승인 없이 북한에 침투한 것에 대해서도 절차가 무시됐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 사령관 측은 무인기 작전은 합동참모본부의 지휘를 따른 거라며 지난해 11월 중순쯤 작전이 마무리된 만큼 비상계엄과 연관성이 없고 작전 실패가 어떻게 고의적 이적 행위로 연결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북한에 대한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근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와 현역 장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가운데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사령관의 출국을 금지하고 오는 17일 소환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걸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일 조사에서 특검 측이 사전에 북과 통모했는지를 묻자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차상병 특검이 이충면 전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으로부터 이른바 VIP 경로서를 뒷받침하는 추가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차상병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어제 소환 조사한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화를 낸 걸 봤다는 진술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VIP 경로설이 나온 재작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 등 10여 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 수사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특검은 서울 역삼동에 있는 전 씨 법당과 양재동 자택, 전 씨의 변호인 사무실과 충북 충주시 산청면에 있는 일광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인사 개입, 국정농단, 선거 개입 등 의혹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건이 특검에 이첩되기 전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통일교 전 간부에게서 물건을 받은 건 맞지만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정계 관계자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했는지도 의심하고 있는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 네트워크 본부장을 맡았던 오일섭 씨와 박창욱 경북도 의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검은 앞서 전 씨 변호인이 검찰에서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전 씨와 처남 김모 씨 휴대전화 4대도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선 지난해 말 서울 남부지검이 전 씨 법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지하층 비밀 공간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알선수재 혐의 등이 적혔는데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로 적시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향후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이들이 전 씨에게 청탁한 목적을 파악하고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소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청문회는 증인 출석과 또 자료 제출을 놓고 매일 입씨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책과 자질, 도덕성 검증 대신 고성과 설전만 오가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네이버 대표 출신으로 188억 원 재산을 신고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성남FC와 관계된 증인을 한 명도 부르지 못했다고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또 성남FC와의 관계로 인해서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말씀하셨던 성남FC 문제는 우리 한성숙 후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슈퍼위크 첫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갑질 의혹의 핵심인 전직 보좌관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17개 청문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증인과 참고인은 대부분 한두 명 수준입니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질 않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방위병으로 8개월을 더 복무한 일을 두고 야당은 영창에 갔느냐며 병적 기록을 요구했지만 후보자는 행정착오라며 거부했습니다.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이 병적 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증인도 자료도 없이 후보자 입만 지켜보는 건데 여야는 제각각의 이유로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습니다. 현행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듭니다. 절대다수 의석의 힘으로 증인 채택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뭉개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검은 속내가 드러나 보입니다. 여당은 방어, 야당은 공세라는 기조에 첨예한 정치 갈등 상황이 맞물리면서 검증 대신 공방만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현직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인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에서는 여야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임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 그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면 후보자의 어떤 남다른 그런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 임 후보자가 정치인을 하다가 국세청장이 된 첫 케이스고, 또 그런데 앞으로 이게 다시 또 정치를 하게 될 생각이 있다면은 정치적인 외풍에서부터 이게 자유롭겠어요? 거꾸로 오히려 영합할 가능성도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후보자님은 좋은 의지를 갖고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한번 열리게 되면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이런 선례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념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세행정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완화에 있어 공공성 강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또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기보다는 유휴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공급 청사진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위해 정부 과천청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지명 직후부터 주택 공급을 강조해온 김 후보자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이제 어떤 민간의 이익이나 내지는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이 좀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신도시 추가 지정보다는 유휴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공급 청사진도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획돼 있던 신도시를 그대로 하되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좀 해야 되겠지만 막 신도시 또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활용이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부지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노력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대출 규제,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조세당국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주문받았다며 공공택지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 LH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혁도 시사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의 적절한 규제 정책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비공개 국무회의의 발언 내용을 소개했는데 김 위원장의 유임 가능성을 두고는 인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금융위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는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냈고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 타운홀 미팅에서도 정책 담당자를 공개 격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20개 회원국 정상에게 보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등이 초청 대상에 포함됐는데 북한과 러시아의 참석 여부도 주목됩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 정상에게 초청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 중국 등 20개 에이펙 회원국이 대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초청 서한에서 에이펙이 지난 30여 년 동안 아태 지역 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해 왔음을 높게 평가하고 앞서 이 대통령은 보수 언론인들과 회동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와야 하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참석 가능성도 비교적 크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겁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날짜를 잡아가지고 의정이 확정이 됐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은 회원국 중 하나인 러시아에도 외교 공관을 통해 초청 서한이 발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에이펙 참석 가능성에 대해선 회원국이 아닌 만큼 서한을 보내진 않았다면서 초청 여부는 외교 통일 라인에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이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에서 정상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 2005년 부산회의 이후 20년 만입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회의에선 지역 내 국가들의 연결성 강화, 디지털 혁신 진전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에이펙 참석자는 각국 대표단과 민간 기업인 등을 포함해 최대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인프라 준비가 더디다는 지적도 불거졌는데 대통령실은 민관 협력을 통해 숙소 등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미국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가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각국 정상회 참석 여부는 확정되는 대로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이 나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추적이 계속되자 자수했는데 기분이 나빠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은 옷에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이 통화 중인 여성을 뒤따라갑니다. 20m 넘게 계속 따라붙더니 갑자기 여성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는 반대쪽으로 빠르게 달아납니다. 지난 10일 출근 시간대 서울 역삼동 한복판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버스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이 자신의 집 근처까지 추적해오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간 겁니다. YTN 취재 결과 A씨는 지나가다가 기분이 나빠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은 빨리 가야 하는데 앞에 있던 피해 여성이 전화를 하며 천천히 이동해 화가 났다는 겁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충격으로 넘어져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만큼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한 뒤 조만간 송치할 방침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3명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4시 50분쯤 가족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인천 영종도 해수욕장 근처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남성과 여성,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오늘로 2주기를 맞았습니다. 유가족들은 2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미진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미호강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로 덮쳐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참사 이후 현장 소장과 감리 단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범석 청주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영한 충북도지사에 대해 유가족들이 낸 항고는 수개월째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2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과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토로합니다. 2년이란 시간은 빠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더딘 시간이었고 지나간 시간이 상처를 아물게 할지언정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슬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책임자 처벌과 사건 진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다시 한번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는 진상규명이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첫 단추는 책임자들의 처벌입니다. 진상규명과 최고 책임자들의 처벌은 재발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책임론의 중심에 섰던 김영한 충북도지사가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김 지사는 유가족 뜻을 반영해 도청 내에 추모비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드는 일이 우리의 유족들 또 희생자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는 도정을 집중할 것이고 참사 2주기를 맞아 오늘 저녁 충북도청 앞에서는 유가족과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모제가 열립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은 실수하지 않는 게 의무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해 참사를 당했다며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충실한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당국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위고비 같은 체중 감량 치료제를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약값이 수십만 원에 달하다 보니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금융당국은 단순 비만 치료 목적으로는 보장받기 어렵고 보험사 약관마다 달라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아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이어트 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인터넷 문의 글입니다. 한 달에 40만 원 넘는 약값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병원마다 답변이 다르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비슷한 체중 감량 치료제 삭센다의 경우 비만 치료 목적으로 보험 청구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이 같은 비급여 치료의 보장 여부를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의 분쟁이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청구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단순 다이어트, 즉 비만 치료 목적으로 위절제 수술을 하거나 위고비를 처방받았다면 보험금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보험이 약관에 비만 치료는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만으로 생긴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질병 치료 목적이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 부담금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척추에 약물을 투입해 통증을 완화하는 신경성형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유의해야 합니다. 신경성형술을 받으려고 입원했더라도 입원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1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피부 질환 치료를 위해 의사 처방으로 보습제를 여러 개 구매하는 경우에도 진료 한 번에 보습제 1개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보장 여부와 구체적인 범위는 결국 환자의 상태나 개별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치료 전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장 여부는 환자의 상태라든지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병원 치료에 앞서서 해당 보험 회사에 문의를 한다거나. 금융당국은 해외에 석 달 이상 장기간 체류할 경우 그 기간 납입한 실손보험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며 계약 해지 전 환급 여부를 문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은행들은 올해 3분기 가계대출 문턱이 2분기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조사를 보면 3분기 은행의 대출 태도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17로 지난 분기보다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는 대출 태도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한은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이번 달부터 도입되는 데다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추가로 시행되면서 가계주택 관련 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태도가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레인 17일부터 사업주는 폭염 속에 작업하는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작업장이 대상이며 1시간에 10분 이상, 30분에 5분 이상 등 휴식 비율만 지키면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또 작업 성질로 인해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체온을 낮추는 냉방장치나 냉각 의류, 보냉장구를 개인용으로 지급해 착용하게 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프로야구가 모레부터 후반기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팀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선수들의 부상 복귀도 차례로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더 치열한 순위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가장 빠른 복귀가 예상되는 선수는 롯데 윤동입니다. 지난달 5일 허벅지 근육 손상 판정을 받았는데 최근 재검을 통해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올스타 휴식기 직전 퓨처스 경기에 나와 2안타를 때리며 실전 감각도 조율한 만큼 후반기 시작과 함께 1군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올 시즌 53경기에서 29타점을 올리며 쏠쏠한 활약을 펼친 윤동희의 복귀로 롯데는 기복이 있던 타석에 응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팀이 가을 야구를 가야지 제가 좀 더 좋은 경험할 수 있고 다 지금 하는 것들이 다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을 야구 가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내내 이 없이 잇몸으로 버틴 기아도 마침내 완전체 타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슈퍼스타 김도영이 빠르면 다음 달 중순 그라운드에 돌아올 전망입니다. 부상으로 이탈했던 나성범과 김선비는 이미 1군에 합류했고 최영우의 부상도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상황. 천군만마 김도영만 돌아오면 지난해 리그를 호령한 최강 타선이 갖춰지는 만큼 후반기 순위 싸움에 뒷심을 발휘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꾸준한 응원 보내주시면 팬분들이 원하시는 순위까지 금방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장인 중위권에서 사투 중인 KT도 팀 핵심 전력 강백호가 이번 달 말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심 타선에서 괴물 신인 안현민과 시너지를 낸다면 가을 야구 막차 티켓 확보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손흥민과 양민혁이 나란히 팀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토트넘은 프리시즌 훈련을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다면서 손흥민과 양민혁을 포함해 주요 선수들의 훈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다양한 이적설에 휩싸인 손흥민은 개인 일정을 마치고 팀 훈련에 나섰고 양민혁은 지난 6일부터 팀 훈련에 합류해 동료들과 손발을 맞췄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EAFF 동아시아 축구연맹 회장으로 공식 추대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제6회 동아시아 축구연맹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연맹 회장에 추대됐다고 전했습니다. 임기는 EAFF의 정기총회가 열리는 내년 3월까지로 약 8개월이며 정 회장이 수장을 맡는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창립 105주년 기념식을 열고 책임 있는 변화로 다시 뛰는 대한체육회를 새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공정과 혁신, 신뢰와 상생 등 4대 핵심 가치와 투명하고 유능한 체육행정 실현, 함께 성장하는 체육 환경 조성, 스포츠 참여 활성화 기반 확립 등 12대 전략과제도 공개했습니다. 코번트리 IOC 위원장도 실시간 영상으로 행사에 참여해 스포츠계의 여성 리더십을 강조하고 선수들의 은퇴 이후 삶에 대해서도 조언했습니다. 프로축구 강원의 공격수 김대원이 지난달 K리그에서 가장 멋진 골을 터뜨린 선수로 뽑혔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상대를 무너뜨린 중거리 결승골인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지금은 비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점차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다시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모레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서해안에 200mm 이상,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에도 150mm 안팎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서부는 내일 오후부터, 호남은 모레 새벽부터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습니다. 저지대가 침수되거나 하천에 물이 넘칠 수 있는 만큼 위험 지역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3도, 부산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28도, 대전 27도, 대구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 주 후반부터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